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에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노조가 반발을 크게 하고 있고 여론도 별로 호의적이지 않아서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좀 논란이 예상되고도 있습니다. 프랑스 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겠고요. 한국 조선업계가 2년 연속 글로벌 수주량에서 조선업계 패권을 중국에게 내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뉴스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자사주 제도 개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기업이 회사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뒤에 그걸 소각하지 않고 주로 오너들을 위해서 쓰는 문제를 좀 바꿔보겠다는 건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좀 들어보죠. 1월 11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듣고 시작합니다. 네, 어려운 경제 뉴스들 쉽게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오늘은 손에 잡히는 경제의 박세훈 작가, MBC의 양효걸 기자, 한국경제신문의 나수지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나수지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은 자사주, 그러니까 기업이 회사 돈으로 그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건데 이 자사주를 사면 반드시 앞으로는 소각하도록 하겠다. 그냥 이른바 꿈쳐두고 있다가 다른 엉뚱한 곳에 쓰는 걸 막겠다는 그런 얘기인가 봐요. 네, 이 금융당국이 앞으로는 기업이 자사주를 사면 반드시 없애서 주식수를 줄이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건데요. 예. 이런 제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유는 이 자사주가 주주 전체가 아니라 좀 대주주들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지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사주는 말 그대로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의미죠. 예. 그래서 자사주는 주주총회에서 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회사 돈으로 산 주식인데 주주총회에서 특정 주주의 편을 들면 안 되니까요. 그렇겠죠? 네. 근데 이 한국 기업 대주주들은 이 죽어 있는 자사주 의결권을 부활시키는 방법으로 대주주의 회사 지배력을 좀 강하게 만들거나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쓰고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회사 돈으로 자사주를 산 다음에 주주 전체가 아니라 대주주한테 유리하게 주식을 사용하는 소위 꼼수가 많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그럴 바에는 회사 돈으로 자사주 사면 아예 이거 없애서 회사 전체 주식수 줄이고 그만큼 남아있는 주식들 가치가 다 높아지도록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자라는 제도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사주를 샀는데 네. 회사 돈으로 산 거니까 의결권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의결권이 다시 살아나는 꼼수가 가능했어요? 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먼저 대주주가 좀 나랑 친한 다른 회사나 다른 사람한테 자사주를 파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더 이상 회사가 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남의 회사가 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예. 그 남의 회사 쪽에서 의결권이 살아나겠죠. 근데 그러면 굳이 왜 친한 사람한테 주식을 팔아서 의결권을 살리느냐 하면 회사가 경영권 분쟁에 휩싸여서 위기일 때 이런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해야 되는데 내 편 들어줄 것 같은 사람한테 자사주를 팔아서 의결권을 살리는 거죠. 회사 금고에 들어있는 주식은 의결권이 없지만 네. 그 주식을 누군가한테 넘기면 그때부터는 다시 그건 회사 주식이 아니니까 네. 살아나는데 친한 회사 친한 친구한테 잠깐 넘긴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사를 보면요, 이 대주주 지분율이 좀 낮은 곳들이 있는데 예. 이런 곳들이 평소에 회사 돈으로 자사주를 좀 많이 사두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주가 많으면 경영권을 좀 위협하려는 쪽에서도 저기는 저 자사주 활용해서 여차하면 좀 친한 쪽에 지분 팔아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고 예. 그래서 애초에 경영권 분쟁에 휘말릴 일이 조금 적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대주주조는 안 들이면서 경영권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인데 네. 다른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장기 집권이다. 이제 그렇게 본다는 거죠. 네, 왜 회사 돈으로 너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쓰느냐라는 거죠. 이 자사주가 무슨 인적 분할 뭐 이런 데 사용되면 또 그게 전체적으로 지주회사를 만드는 주춧돌로 활용되면서 그것도 결국은 회장님 위해서 쓰는 거 아니냐 하는 논란도 좀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건 조금 더 복잡한데요. 이거를 소위 그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을 쪼갤 때 이제 의결권을 살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분을 100% 자회사를 만들어서 모회사와 자회사를 세로로 쪼개는 위아래로 쪼개는 물적 분할 말고 예. 이 회사를 가로로 양쪽으로 쪼개는 인적 분할을 할 때 좌우로 쪼갤 때 예. 네, 이 자사주의 마법이 벌어집니다.
이 인적 분할의 특징을 보면요. 이 원래 회사랑 새로 생긴 회사의 주주 구성이 똑같다는 겁니다. 좌우로 쪼개니까. 네. 근데 물적 분할로 회사 쪼개면 기존 주주들이 새로 생긴 회사 주식을 못 가지지만 인적 분할은 가질 수 있는 거죠. 예. 다시 자사주로 돌아가서 대주주가 지분 10%를 가지고 있는 A라는 회사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회사가 자사주도 1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A라는 회사를 쪼개는데 양쪽으로 둘로 쪼개서 A와 B라는 회사로 각각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자사주는 보통 자산으로 보고 회사의 자산으로 보고 한쪽에다가 몰아줍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좌우로 쪼갤 때 왼쪽 회사에 넣을지 오른쪽 회사에 넣을지 그건 그때그때 알아서 할 수 있다. 네, 알아서 할 수 있는데 보통은 한쪽으로 몰아주는 거죠. 예, 예. 근데 그렇게 되고 보면 이 A 회사와 B 회사의 주주 구성은 똑같아야 되니까 이 자사주를 A 회사에 몰아뒀다고 볼 때 예. 이 B 회사는 주식을 새로 생긴 B 회사는 A 회사 지분율에 따라서 주주 구성이 똑같아야 되니까 이 자기네 새로 생긴 회사 주식을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A 회사 주식을 10%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면 새로 생긴 B 회사 주식도 10% 가지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A 회사에 아까 몰아준 자사주 10%에도 새로 생긴 B 회사 주식 10%를 줍니다. 그러면 결국 A 회사가 B 회사 주식을 10%를 들고 있게 되는 거고 이건 자사주가 아니라 남의 회사 주식이니까 의결권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에서 정리를 하면 원래 회사를 쪼개기 전에는 전체 덩어리에 대해서 10%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예. 회사를 쪼개고 나니까 A 회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10%만큼 의결권을 행사를 하는데 이 B 회사에 대해서는 원래 가지고 있던 10% 거기에 더해서 A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 10%만큼도 의결권을 대주주가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A 회사 의사결정도 대주주가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 놓고 보면 대주주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사주가 있는 상태에서 인적 분할만 한번 회사를 잘랐더니 갑자기 내 회사에 대해서 입김이 좀 더 세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예. 그만큼 대주주가 아닌 다른 주주들은 조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정리하면 이 기업들이 주주 공금으로 자사주를 샀으면 그거를 모든 주주한테 이득이 되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대주주만 좋은 방식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앞으로는 주주들한테 좀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고요. 예. 다만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 어제 금융당국이 우리 이거 의견 수렴하고 있고 당장 할 건 아니고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 당장 이런 식의 제도가 나오는 건 아니고 좀 시일을 걸쳐서 제도화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데 뭘 더 시를 여론을 좀 보겠다 그런 얘기겠죠? 네, 그런 얘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런 방법을 막는데 꼭 자사주를 무조건 팔아라라고 하는 거 말고 뭐 이렇게 쪼갰을 때 의결권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예. 다른 방법들도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이런저런 방법을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당국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거 자사주 소각 안 시키고 갖고 있으라 그러면 어떤 머리를 써서라도 또 뭔가 꼼수가 살아나니까 없애게 하는 게 제일 맞다는 건데 네. 소각을 해서 없앨 만큼 자금 여유가 많지는 않은데 일단은 주가가 많이 내렸을 때는 회사 돈으로 자사주를 좀 사서 주식 부양을 하고 네. 그리고 그 나중에 또 주가가 많이 오르면 그 자사주를 또 시장에 팔아서 미안하지만 그래서 또 자금 조달해서 회사 운영에 쓰겠다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네. 그런 경우에는 기껏 산 자사주를 소각시키면 우리 또 어떡합니까 하는 반발은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동안 이런저런 자사주가 꼼수에도 많이 사용이 되기도 했었죠. 예. 자, 박 작가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은 프랑스 얘긴데 프랑스의 연금 개혁안이 발표가 됐나 봅니다. 이게 뭐 밤에 발표됐습니다. 그 나라 연금 개혁안이 뭐 어떻게 바뀌는 게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나 싶은데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계속 뭘 좀 바꿔야 되고 좀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바꿔야 되고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몇 걸음 먼저 앞서간 나라가 연금 가지고 어떤 고민을 하는지도 또 남의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에 밝힌 3대 개혁안에 연금 개혁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또 관심을 갖게 되는 뉴스인데 프랑스 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늦춘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62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예. 이 기간을 단계적으로 늘려가지고요. 2030년이 되면 64세로 늦춘다는 겁니다. 어차피 사망하는 날짜는 정해져 있을 테니까 연금 받는 기간을 줄이겠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더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왜 이런 개혁안이 나왔냐면요.
우리나라는 연금을 미리 걷어서 쌓아두고 운용을 하다가 나중에 나눠주는 방식이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연금이 고갈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프랑스는 우리와는 다른 방식입니다. 지금 퇴직하는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연금을 다음 세대한테 걷어서 바로 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동시대 노령층의 급여를 근로세대가 부담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김 대리가 낸 돈으로 뭐 박 전무님 퇴임한 후에 네. 연금 그냥 바로바로 드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이미 고갈됐군요, 프랑스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바꾼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율이 높아요. 대략 한 28% 정도 되고요. 물론 소득 대체율도 높습니다. 대략 한 60% 되는데 독일이 한 40%, 이탈리아가 한 80% 정도 되니까 그 중간에 있죠. 우리는 40% 조금 안 되고요. 다만 프랑스 같은 방식이 유효하려면요. 퇴직자보다 일하는 사람이 당연히 많아야 됩니다. 돈 내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프랑스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빠르게 은퇴를 하기 시작하면서 2000년에는 현역 근로자 2.1명이 은퇴자 1명을 부양을 했어요. 예. 근데 2020년에는 1.7명이 부양을 하고 있고요. 이게 2070년이 되면 현역 근로자 1.2명이 은퇴자 1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바뀝니다. 예. 아주 큰 폭으로 감소를 하게 되는 건데. 야, 프랑스 큰일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는 더 큰일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입장에서 볼 땐 이대로 가면 걷는 거에 비해서 나가는 돈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 꼭 닥칠 거다. 그러니까 프랑스 정부가 연금 개혁을 지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같은 구조로 가면 2030년쯤 되면 연간 한 18조 원 가량 이렇게 적자가 생기고 그 후로는 적자 폭이 계속 커질 거라는 게 이번 개혁안의 어떤 핵심이었는데. 아니, 그러겠어요. 회사에 있는 근로자들 월급 봉투에서 28%를 떼서 네. 노인들한테 나눠주는데 노인들의 평생 소득의 한 60%를 보전해 줘라. 네. 그러니까 어디서 뭐 돈을 아끼고 할 만한 데가 없으니. 그렇죠. 당연히 구멍이 나죠. 적자가 나도 뭐 국채를 발행한다거나 아니면 뭐 또 재정 적자 감수하고 연금을 줄 수도 있겠지만 예. 또 걸리는 게 뭐냐면요. 프랑스가 유럽연합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함부로 찍어서 쓸 수 없죠. 그렇습니다. 재정 준칙이 있기 때문에 이거 어기게 되면 또 벌금 내거나 아니면 유럽 예산 나눠줄 때 페널티 주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적자 늘려서 해결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 개혁안이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춰서 재정은 더 확보하고 수령자는 더 줄이겠다. 네. 요겁니다. 뭐 프랑스도 별 답은 없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덜 받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매월 받는 돈을 줄이면 이것도 용돈 연금이니 이런 얘기 나올 테니까 나오죠. 아예 받는 시점을 좀 뒤로 미루자. 네. 그렇다고 또 세금을 또 올리자니 그것도 저항이 좀 심할 것 같고요. 마크롱 대통령은 몇 년 전에도 이 연금 개혁 시도하다가 좌절된 적이 있는데 네. 이번에는 어떨까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2019년에 프랑스 파업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당시에 철도, 지하철, 버스 다 안 다니고 상점들 문 닫고 사실상 나라가 마비가 됐었는데 당시의 연금 개혁 내용은요. 프랑스는 연금 제도가 42개가 있어요. 네. 직종에 따라 다르고 같은 직종에서도 직능에 따라 막 다르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합치자는 거였습니다. 근데 어떤 직종에는 기금이 아주 많이 쌓여 있을 거고 예. 어떤 쪽은 또 반대로 아주 조금 쌓여 있을 테니까 이걸 칸막이 없애고 하나로 합친다고 하니까 당연히 기금 많은 쪽에서는 반대를 강하게 했었죠. 네. 그런 와중에 또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코로나 신경 쓰느라 연금 개혁 얘기가 쏙 들어갔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개혁하겠다고 카드를 내민 건데 당연히 노동계는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당장 개혁안 발표나자마자 올해 19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예고를 했고요. 이 개혁안이 실제로 작동을 하려면 국회에서 오케이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통과 가능성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여당 의원수가 과반이 지금 안 되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프랑스 정부가 밀어붙이는 건 프랑스 헌법을 보면요.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때는 총리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도 정부 법안이 실행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헌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어요. 진짜 긴급할 때만 쓰라는 취지일 것 같은데. 근데 또 뭐 긴급하다는 게 다 주관적이니까요. 근데 또 물론 그럴 땐 또 야당이 내각 네. 불신임안을 제출해가지고 정부를 견제할 수 있긴 한데 이건 쉽게 얘기하면 의회가 총리를 바꿀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현 대통령하고 총리가 지금 같은 당 소속인데 네. 총리를 다른 당 출신으로 바꾸게 되면 대통령은 의회 장악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바로 레임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프랑스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국회 패싱을 할 것인가? 패싱을 하면 한 번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총리가 바뀌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남은 임기 기간 동안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아니면 다른 당근책을 써서 의회를 설득해 낼 것인가? 이게 앞으로 남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노동계의 거센 반발도 설득을 해야 될 거고요. 그냥 그래서 보통 자기 임기 때 이런 일 안 하고 넘어가죠. 많은 나라 많은 정치인들이. 네, 그렇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네. 프랑스는 시도를 하고 있군요, 일단. 예, 예전에 시도했다가 재임이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그래요. 자기 직을 걸고 시도를 하는 건데 네. 모르겠습니다. 또 뭐 세부 안으로 들어가면 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자, 양효걸 기자님, 네. 조선업의 경우에는 긴 사이클을 타기는 하는데 한국의 수주량이 계속 중국에 밀리고 있다. 이제 조선이 원래
뭐 유럽이 하다가 일본이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왔는데 네. 중국으로 진짜 가는 건가 봐요. 네, 일단 최근에 나온 통계를 보면 영국의 조사기관 클락슨 리서치가 나온 통계 보면 지난해 12월까지 누적으로 한국은 약 290척 정도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38%를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나오는 주문량 10대 중에 4대는 일단 한국이 차지했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히 높은 수치긴 한데 세계 1위는 아닙니다. 1위는 중국이 차지를 했는데 예. 중국은 모두 730척가량을 수주하면서 점유율 49%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2년 연속 수주량에 있어서는 중국이 1위를 지키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지난 2021년 2위로 내려앉은 뒤부터 좀 따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조선사들이 근데 3년치 일감을 일단 모두 따놓은 상황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사들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장 불안한 건 아닌데 그리고 이제 점유율로만 보면 2018년 이후 우리나라도 가장 높은 점유율이긴 합니다. 중국과 우리나라가 둘 다 잘하고는 있는데 중국이 양으로 보면 조금 더 잘하고 있다. 네. 일단 선박수로만 봐도 그런데 이 조선업에서 선박의 수주량을 잴 때 선박의 종류라든지 아니면 이제 건조할 때 들어가는 공력, 노력이나 어려움을 고려해서 이 표준 단위로 환산을 하거든요. CGT라고 하는데 이 LNG 운반선이나 연료 추진선 이런 거는 또 비싼 배고 친환경 규제가 들어가면 또 이 CGT가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약 2천만 CGT고 우리나라는 한 1,600만 정도 되거든요. 네, 선박수는 차이가 큰데 수주 예. 점유율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주 비싼 거 한 척을 수주하면 네. 싼 거 10척 수주한 거랑 그냥 같은 걸로 같은 봐주는군요. 걸로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래두고 업계에서는 이미 한 3, 4년치 일감을 이제 한국이 따놨기 때문에 조선 3사가 고부가 가치 선박 그리고 한마디로 돈 되는 알짜 수주만 챙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수치로는 중국이 압승을 했지만 정작 실속은 한국이 챙겼다. 뭐 이런 또 해석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위로하기에는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물량으로 밀릴 때 똑같은 얘기했거든요. 맞습니다. 일본은 뭐 그냥 좋은 것만 하는 거예요. 뭐 한국 뭐 싼 거 하라 그래. 뭐 네. 그랬다가 이제 이렇게 벌어진 거라서. 네, 그 논리를 또 그대로 따라가자면 예. 이제 특히 이제 대형 액화 천연가스 LNG 운반선, 뭐 컨테이너선, 뭐 초대형 원유 운반선 이런 거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런 배들을 많이 따냈다는 건데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장 몸값이 치솟은 게 바로 대형 LNG 운반선입니다. 그러니까 네. 원래는 서유럽에 이제 가스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공급을 하다가 전황이 이제 안 좋아지니까 아예 그냥 배로 실어 나르자 하면서 이 대형 LNG 운반선이 값이 올라간 건데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발주량의 70%를 수주했다. 네. 굉장히 뭐 아직까지는 괜찮다. 아까 그런 논리를 좀 따라가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국제 해사기구가 이제 환경 규제를 강화했는데 저탄소 선박이라든지 이런 친환경 선박의 전 세계 발주 비중이 급증하면서 우리나라도 여기에 예. 거의 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이런 뭐 긍정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양도 질도 다 가져오면 참 좋은데 네, 그러기는 쉽지 않죠. 그러기는 쉽지 않고 문제는 이게 요즘 이렇게 수주가 많고 이런 게 잠깐 이러다 말 것 같기도 하고 말씀하셨듯이 이 LNG 운반선이라는 건 다 만들어서 이제 쓰고 나면 그때부터는 더는 안 필요한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계 경제 이제 침체 우려 때문에 물동량이 줄어들면 예. 선박 발주량도 확 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한 3, 4년치 수주 물량 다 확보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괜찮을 것이다 이런 시각이 많은데 다만 이제 그 이후가 걱정인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배 만드는 물량을 덜컥 받아왔는데 현장에서는 이걸 만들 사람이 없다는 거고요. 이 조선업계에서 추산한 자료를 보면은 올해 말까지 부족한 생산 인력이 거의 한 14,000여 명이 되는데 이 앞서 말씀드린 LNG 운반선 등에 대한 수주가 많아지면서 이 인력들이 확 늘어난 건데 예. 현장에서는 지금 일손이 좀 달리다는 얘기들이 달려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요즘 건설 경기 안 좋은데 다행일 수는 있겠어요. 이제 네. 그쪽 인력이 비슷하게 서로 이제 나눠서 쓰니까 일을. 네. 외국인 노동자들도 좀 많이 당연히 투입돼야 될 텐데 이것도 좀 계속 걸림돌인 모양이더군요.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예. 많이 빠져나간 상황인데 다시 인력을 확충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월에 외국 전문 인력을 바로 들여오는 제도를 실행했었는데
이게 현장에서는 뭐 서류 꾸미고 뭐 확인하고 하다 보니까 한 넉 달 정도 걸린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배치도 안 되고 게다가 이제 현지에서 뭐 일 잘한다, 기술 있다 이게 검증을 받았던 전문 인력들도 상당수가 결국 비자까지 최종 비자까지 가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정부에서도 그 인력들을 많이 이제 수급을 하기 위해서 이 어떤 넉 달 걸리는 절차를 뭐 한 달로 축소해 준다든지 예. 아니면은 지금은 그 외국인 근로자의 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 근로자 수의 20%만 채용할 수가 있는데 이 비율을 한 30%로 좀 늘려주겠다는 거고요. 예. 뭐 전문 취업 비자도 만들고 여러 가지 방안을 이제 시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근데 현장에서는 핵심 숙련공이 꽤 있어야 네. 뭐 단순 일자리들이야 그때 조달할 수 있지만 이 숙련공들이 자꾸 부족해지는 게 문제라고 하더군요. 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거고 정부 통계에서도 보면 뭐 2021년 말 기준이긴 하지만 40대 이상이 전체 한 3명 중 2명 꼴이거든요. 예. 그리고 새 인력들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동시장을 분석할 때 20, 30대 노동력이 그러면 어디로 갔느냐? 대부분 이제 배달 라이더나 이런 뭐 배달원 예. 플랫폼 노동시장으로 빠르게 이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거든요. 근데 이제 젊은 세대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플랫폼 노동을 해서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한 뭐 300~400만 원을 가져가는데 사실 조선소의 초임은 200에서 300만 원이고 어차피 이 일 힘든 거는 마찬가지다. 어려운 거 견뎌내야 좀 오르는데 네. 굳이 가서 그 고생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조선협회에 따르면 거의 20대 도장공, 예. 도장공이 전체 대비 4.7% 수준이다. 게다가 지금 뭐 조선 관련 전공 학생들 숫자도 급감을 하고 있다고 해서 예. 이렇게 따지면은 수주 물량 다 떨어지고 그 이후에는 이거 더 격차가 벌어진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한테는 주도권 넘긴 거고 네, 그러다 그렇죠. 다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고 네, 인건비 올라가는 거야 막을 수 없고 그거 뭐 좀 더 편한 일, 좀 더 깨끗한 일 하고 싶은 거야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열망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술 격차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 문제가 그렇게 좀 있겠군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뭐 3년치 일감은 계속 갖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일손 구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문제겠군요. 네, 여성시대 다 들으시고 나서 11시 5분부터 이어지는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에서 저는 또 한 번 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